구독, 좋아요.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고 구독 신청하시는 분이 있으면 구독 꾹 눌러주시면 신청해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예, 3부 시작하겠습니다. 나경원 의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요즘 국정조사 특위 운영을 바쁘시니까 시간이 촉박하게 좀 진행을 오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침 국조작기소 국정특위가 운영되고 있으니까 이 문제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죠. 애초부터 국민의힘이 사실은 이제 이 민주당이 추진했던 조작기소 국정특위는 불법이다, 뭐 유언이다 이렇게 제기를 해오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민주당이 이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에 싸우고 결국은 이제 지방선거 앞두고 여러 상황을 고려해서 특위에 참여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솔직한 심정부터 우선 어떠세요? 이 뭐 터무니없는 일을 우리가 가서 해야 되니까 네. 저희로서는 참 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곤욕이죠. 근데 사실은 이제 이거는 국정조사법 8조 위반이거든요. 네네.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에 관여할 수 없는 것인데 뭐 목적이 뻔한 거 아닙니까?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놔뒀을 때는 그들 판이 돼 버리는 거예요. 국회에서 그런 게 이루어지고 있는 건데 그들 목소리만 나오기 때문에 가서 하나하나 조목조목 짚어 보려고 합니다. 예. 자, 그래서 2차 저희는 이렇게 부르겠어요. 이재명 죄지우기 특위다. 이재명 죄지우기 저게 지금 의원님께서 네. 이렇게 제시한 판넬입니까? 네, 그래서 이재명 저희가- 죄지우기 저희는 특위반대. 네, 저희는 늘 저걸 붙이고 이제 앞으로 국정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예, 엊그제 지금 2차 전원회의를 했잖아요. 네, 예. 그때 이제 크게 부딪히는 장면들을 많이 봤습니다. 이제 의원님과도 또 서용교하고도 부딪히는 이런 장면을 봤는데 이 국정특위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어떤 문제를 가장 중요하게 큰 문제로 보세요? 아니 일단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국정조사 특위다. 이건 지금 특위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지금 조작 기소라는 이름으로 본인들이 이름을 붙였잖아요. 네. 조작 기소라는 것 자체가 답정놉니다. 답이 정해져 있는 어떻게 보면 가치 판단이 이미 완결된 그런 이름을 붙인 것 그거 자체만으로도 이미 이 특위는 있어서는 안 되는 특위고요. 앞으로 운영되는 데 있어서의 문제점은 일단 우리가 뭐 사람 숫자도 절반이에요. 다 합쳐서 민주당 쪽 조국혁신당까지 합쳐서 13명이고 우리 7명이고 사람 숫자도 적은데 이제 본인들이 채택하고 싶은 증인, 본인들이 채택하고 싶은 기관들 다 갖다가 이제 다 불러 세우겠다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아직도 재판 중이라는 거죠. 네. 공범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 남욱 김만배의 대장동 사건 항소심도 있고 그런데 전부 다 판검사들 불러갖고 법원 검찰 불러서 다 일종의 협박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진행 중인 공범들에 대한 재판에 영향을 미치겠다는 것도 있고요. 이미 판결이 확정된 그 대북 송금에 대부분 집중할 텐데요. 네. 이제 나머지는 이재명 대통령 재판이 뭐 1심 중이고 확정된 것이 없으니까 이제 더 밀어붙이겠지만 이 대북 송금 같은 거 집중되니까 저희가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유리한 증인은 하나도 채택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뭐 맞서서 싸워야 되겠죠. 예. 자, 국정조사 특위가 아주 중요한 5월까지 진행이 되면 가장 지방선거에서 중요한 싸움의 전선의 장이 되겠네요. 그 주문 조목조목 한번 진행되는 상황 한번 저희가 영상으로도 중간중간 한번 네, 살펴보겠습니다. 네. 저희 네. 팬은 현장 기자가 의원님 많이 찍을 거예요. 그때 응원도 해주시고. 아, 그럼요. 네, 너무 애쓰시는데 네. 2명 오셔야 될 것 같아요. 민주당은요. 네. 그 민주당 쪽 있잖아요. 네, 유튜버들, 좌파 성향의 좌파 기자들. 유튜버들이 예. 본인들을 안 찍고요. 예. 우리를 찍습니다. 예. 그다음에 그걸 조롱하는 쇼츠를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비슷하게 해야 되지 않나. 좌파들이 하는 것 중에서 잘하는 건 다 따라하자. 예. 맞습니다. 우선 따라가는 캐치업도 굉장히 네. 중요하죠. 자, 현안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네. 조희대 대법원장 문제 좀 여쭤볼게요. 네. 지금 민주당 의원들 포함해서 법력권인 의원들이 약 110명 정도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안 발의를 했지 않습니까?
참 탄핵이 있을 수가 있는 일인지 이거 태연하게 아니.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예, 갈 때까지 간 거죠. 갈 때까지. 그 작년부터 뭐라 그랬습니까? 사법 쿠데타니 뭐 별동대가 있느니 7만 쪽을 읽었느니 안 읽었니 작년 국정감사 내내 조희대 대법원장을 얼마나 조롱했습니까? 조효도 이대호씨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뭐 가짜 음모론, 3인 회동설도 가짜 음모론도 제기하고 했었는데요. 사실은 이제 그런 게 다 확인이 되었고 그다음에 뭐 특위에서도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전부 다 특검에서도 무혐의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지금 하겠다는 이 탄핵안 발의한 내용 보면 내용 자체도 엉성하고 말이 안 됩니다. 근데 결국 민주당의 주장의 핵심은 이거예요. 자,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대법원에서 하면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고등법원에 가서 그 대법원에서 한 판결에 대해서 유죄 취지로 다시 재판하라고 돌려줬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 까딱하면 피선거권이 없어서 대통령 후보가 안 될 뻔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법이 정치에 관여한 거라고 하는데요. 이게 애당초 말이 안 되는 게 그러려고 그랬으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그러니까 고등법원에 다시 재판하라고 돌려줄 게 아니라 대법원에서 파기자판 거기에 바로 그냥 이재명 대통령 유죄니까 하고 확정했으면 그 말이 맞아요. 네네. 근데 파기자판하지 않고 파기환송했습니다. 왜? 그동안 대법원에서는 파기자판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파기환송한 시기 그리고 선거일을 보면 고등법원에서 그 사건을 받아서 고등법원에서 다시 재판을 하고 그리고 다시 대법원에 가서 확정될 때까지는 시간적으로 도저히 선거일 전에는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근데 이런 주장을 진짜 허무맹랑한 주장을 하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이렇게 물러나라. 이거는 본인들이 말하는 일종의 사법 쿠데타라고 작년부터 떠들었던 것이 맞다 이런 걸 보여주려는 것도 있지만 두 번째로는 사법 장악을 완성하려는 것이다. 자, 지금 이제 민주당이 법을 바꿨어요. 그리고 이제 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임기 동안 대법관을 26명 중에서 22명을 임명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네. 원래 14명인데 26명으로 늘려놓고. 근데 지금 당장 보면 지금 대법관이 한 분이 나가셨는데 노태학 대법관이 후임을 지금 못하고 있어요. 이유가 대법관은 임명이 대법원이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대법원에서 말하는 사람과 이 청와대에서 말하는 사람이 다른 겁니다. 지금 이제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4명을 추천했는데요. 그중에서 1명이 우리법연구회 출신이에요. 네네. 그 사람을 하고 싶은 거예요. 청와대는. 근데 대법원의 입장에서는 그 사람은 할 수 없는 게 그 김모 판사는 할 수 없는 게 남편이 지금 현직 헌법재판관입니다. 그러니 지금 헌법재판소로 4심제도 만들어놨는데 어떻게 헌법재판관의 부인을 대법관을 임명합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그게 딱 걸려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 마음대로 사법 장악하려는데 껌껌이 지금 대법관 추천 문제가 걸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을 내년 임기 전에 쫓아내야겠다. 사법 장악의 마지막을 만들겠다. 이런 뜻이다. 이렇게 그러면 보입니다. 이제 의도나 노림수는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민주당이나 여당 의원들이 발의한 내용엔 탄핵 사유가 있을 텐데 탄핵 사유라는 게 성립이 그러니까 됩니까? 탄핵 사유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말씀이죠. 예.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뭐 파기 환송해서 결국 정치에 관여했다, 피선거권을 박탈하려고 했다는데 시간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고 왜냐하면 환송한 재판은 고등법원 재판이 있어야 되고 또 대법원에서 다시 재판해야 되는데 그 짧은 시간에는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때가 5월 초인가 그랬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4월 초. 2달 동안에 도저히 안 됩니다. 게다가 이재명 대통령의 특기가 뭡니까? 송달 안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안 돼요. 특기 그게? 특기 송달 네. 안 받는 거. 그러니까 안 돼요. 네. 그러니까 그건 뭐 애당초 말이 안 되는 거고 뭐 네. 그다음에 이런 거에 뭐 법원에서 계속 무슨 탄핵과 관련된 영장을 기각했다는데 그게 네. 어떻게 대법원장 책임입니까? 판사들 영장 기각한 게 어떻게 대법원장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탄핵 사유 자체가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예. 봅니다. 이재명 특기 새롭게 알게 됐습니다. 송달 안 받기. 새로운 우리 나 의원님 새로운 걸 또 만들어 주시네. 송달 안 받기. 이재명 특기 아니 그래서 하나 추가됐네요. 선거법 재판이 633 원칙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1심만 2년 2개월 했잖아요. 1심만 2년 2개월. 이제 별별 방법을 다 써요. 알겠습니다. 자, 조폭 연루설 문제와 관련한 SBS 그 문제도 한번 잠깐 살펴보죠. 이재명이 사실상 이제 압박하는 형식으로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뭐 좀 사과해야 되지 않냐. 결과적으로는 사과를 SBS에서 했어요. 제작팀이 했는데 사실은 경영진이 했다고 봐야죠. 그런데 SBS 노조는 지금 반발하는 상황인데 당연하죠. 어떤 차원에서 보세요? 아니 이거는 대법원 판례나 이런 걸 보면 네. 공인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이것은 당연히 거기에 합당한 보도였다는 것이고 사실은 장영화 판결하고 2018년 SBS 그 알은 내용이 다른 겁니다. 장영화 판결은 결국 조폭 연루설과 관련된 돈 수수설 20억 수수설인가요? 제가 정확한 액수는 모르겠습니다. 그 수수설에 대한 판단이 대부분이고요. 이 조폭 연루설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연루설이라는 것도 굉장히 다양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은 장영화 판결하고 직접적 관련은 없는 것인데 지금 이제 이게 나오니까 바로 이재명 대통령이 사과하라 하니까 뭐 SBS 경영진이야 사과 안 할 수 있습니까 지금? 다 그다음 뻔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했고 노조는 통상의 이 공인에 대한 어떻게 보면 검증의 차원 그리고 국민의 알 권리 차원의 보도였다 이런 것인데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이제 민주당이 이 사법 파괴가 완전히 끝났어요. 자 보세요. 입법은 처음부터 애당초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저는 국회의원 저희가 왜 들러리스나 하는 정도예요. 요새 보면은 그건 어떻게 시작할 수 있었느냐.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다 가지게 된 그날부터 이미 입법은 장악한 겁니다. 그동안 우리 대통령이 있을 때는 법률안 거부권으로 막을 수 있었지만 법률안 거부권을 쓸 수 없는 지금 민주당이 여당이 되는 순간 완전히 입법 독재와 이 행정 독재는 한꺼번에 두 개를 차지한 꼴이 된 거고요. 자, 사법을 다 파괴했잖아요, 지금. 그러면 그다음 뭡니까? 입법, 사법, 행정 다 하고 그다음에 언론, 마지막에 종교입니다. 자, 언론 7월 1일부터 입틀막법 시행되죠. 그러나 그때까지 기다리기가 바쁜 거죠. 네네. 그러니까 지금 저런 식으로 이미 언론 협박이 시작됐다. 그래서 SBS만의 문제가 아니다. 저는 언론의 자유 를 이제 통제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고 보고요. 예. 그다음 이제 다섯 번째 종교의 자유를 어떻게 해체할 것이냐. 민법 개정안 냈습니다. 민주당 성향의 최혁진 의원이 대표 발의를 하는데요. 이게 뭐냐. 종교가 정치에 관여한다는 아주 불명확한 개념을 씁니다. 이 정치 관여,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동성애 반대한다는 것조차도 정치 관여가 될 수 있습니다. 왜? 이 정부는 양성평등 가족부가 아니라 성평등 가족부입니다. 한마디로 제3의 성에 대해서 인정하겠다는 것을 이미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어떤 것도 걸면 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으로 가는 이 모든 것이 지금 빌드업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조금 가슴 아픈 얘기를 섞어서 제가 질문을 드릴 사안이 있습니다. 나경원 의원님. 네. 국회 법사위 간사선임 때 한번 그렇게 여러 가지로 좀 겪으셨잖아요. 또 중요한 사실은 법사위 또 간사나 위원장이 워낙 중요한 자리니까 그 문제에 치열하게 싸우시도 하셨는데 이번에 정청래가 아예 공표를 했습니다. 하반기 상임위는 완전 독점을 하겠다. 다 차지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잖아요. 저는 이게 이제 국회에서 관행 이런 용어를 쓰는데 저는 87년 이후에 관행 꼭 문서에 없다 하더라도 쭉 해왔던 원칙이라고 보면 룰이라고 보이는데 이번 이 정청래 하반기 상임위 완전 독점하겠다는 저 발언 어떤 차원에서 평가하세요? 그러니까 입법 독재를 완성하겠다는 건데요. 저희는 국회 배치 다 의원 배치 다 떼어야 된다고 봅니다. 자, 법사위원장을 전 지금 돌려달라고 외치고 있어요. 예. 왜냐 국회의장 자, 저희 헌법을 잘 보면요. 국회가 굉장히 권한이 세요. 그 이유는 뭐냐? 국회 내에서 여야의 견제와 균형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저희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나눠 갖는 이 관행은요. 28
28년간 지속된 겁니다. 김대중 정부 때부터 시작이 되었고요. 예. 저희는 저희가 야당일 때 우리가 다수당임에도 불구하고 의장을 양보하고 법사위원장을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확립된 관행인데 28년간 이거를 지금 깨고 있는 거예요. 법사위원장을 가져갔어요. 근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상임위원장 다 가져가겠다? 그럼 국회 자기들이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왜 국회라는 것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듯한 외관을 작출해 줍니까? 저는 저희가 만약에 민주당이 저렇게 하면 국회 배지 다 떼겠다. 국회 해산해라 너희들. 이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국회 해산해라. 예. 자, 마지막으로는 이 가장 중요한 또 요즘 현안이 되고 있는 이슈죠. 또 나 의원님께서 이 문제 가지고 싸우고 계신데 이 문제 한번 좀 짧게 한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먼저 이 문제 이렇게 여쭤볼게요. 코로나19 이물질 백신 문제가 지금 쟁점이 됐잖아요. 그리고 실제 사망자가 발생했고 지금 8년 이상의 농성을 하고 있는 피해자 유족들도 지금 있습니다. 저희 의원님 중앙에 지금 저 포럼 간담회 개최하는 것도 봤는데 이 사안의 중대성, 현안의 어떤 중대성 이번 어떤 차원에서 일단 보세요. 저는 2월 23일 감사원 감사 결과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예. 저도 사실은 제가 이제 코로나 백신 피해자들이 투쟁하고 하실 때 제가 원외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뭐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때가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갖지 못했습니다. 정말 참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이 감사원 감사 결과 보고서는 가히 충격적입니다. 일단 백신 관리에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방역 시스템에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 백신 관리의 문제의 가장 큰 건 뭐냐? 자, 백신의 이물질 신고가 1280회가 있었습니다. 곰팡이, 그다음에 머리카락, 그리고 이산화규소, 한마디로 유리가루입니다. 네. 이런 게 들어있다 하고 신고가 됐어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프로세스가. 이게 국제적인 프로세스입니다. 이 동일 제조 번호, 그러니까 같은 생산 라인에 동시에 제조되었다는 백신은 전량 폐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를 위해서는 질병청이 식약처에 통보하고 식약처가 그 나머지 프로세스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그 전에 국민에게 주었던 백신에도 그렇게 적용이 되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그 통보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동일 제조 번호 1480만 회 분이 그대로 국민께 투여됐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국민의 25%가 이 곰팡이 백신을 맞은 거예요. 자, 독일과 일본은요 전량 폐기됐습니다. 일본은요 네. 스페인 현지 공장까지 가갖고 스페인 공장에서 이게 동일 제조 번호지만 이게 문제가 없다라는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량 폐기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그대로 맞췄어요. 자,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것은 자, 그대로 맞췄으면 지금 이 마침 누구한테 투약을 했는지 접종을 했는지를 공개라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그거 안 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더더욱 문제는 결국 이 코로나 백신으로 인해서 사망한 분이 2,800분이고요. 예. 그다음에 중증 환자가 2만 5천 명이고 2만 5천요? 그다음에 이상 징후 신고자가 38만 건이에요. 근데 이 문제가 하나도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쉬쉬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제는 이제 천안함 16주기입니다. 천안함. 그래서 제가 어제 천안함 16주기 추도식에 다녀왔는데요. 우리 국가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 저는 천안함 16주기를 가면서 국가가 국민의 희생 중에서 가장 예우해야 될 것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한 분들을 가장 예우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천안함으로 희생된 46인 용사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예우했나? 가장 그 죽음을 슬퍼했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천안함 폭침설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그거 주장했던 국회의원들 다 지금 현역 국회의원들 많더라고요. 그래서 천안함 자 제일 가장 예우해야 되는 분이고 자 두 번째로 민간인 희생자들 각종 사고로 희생된 민간인들 보십시오. 자 코로나 뭐 세월호 이태원 있습니다. 여러분들
세월호 이태원 그렇게 주구장창 진상조사 청문회 그렇게 주구장창 하는데요. 자, 세 부류 중에서 가장 국가가 앞장서서 책임 규명하고 진상 규명하고 희생자에 대해서 보상해주고 해야 될 거는 코로나입니다. 왜? 100% 국가 책임이거든요. 우리는 착한 국민들이었어요. 거부하지 못하고 다 가서 끌려가서 접종했습니다. 대한민국 K 방역, 뭐 K 접종 제일 높다고 얼마나 칭찬받았습니까? 정은경 지금 장관 그 당시에 무슨 국제적으로 영향력 있는 인물에도 선정이 됐어요. 그거 잘했다고 지금 장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밝혀진 거 아닙니까? 곰팡이 백신 꽁꽁 숨기고 본인이 그거 그냥 접종 이 비율 높이는 것만 했다. 그러면 뭐 사과할 일입니까? 사퇴해야 되는 겁니다. 사퇴. 근데 그냥 생글생글 웃고 앉아 있어요. 근데 우리가 가만히 있어요? 지금 이게 단순히 사망자 중증 환자의 문제가 아니라요. 자, 곰팡이 백신 맞은 우리한테 어떤 이상이 있는지 우리한테 통보해 줘야 되는 겁니다. 1,400만 명분. 근데 이거요. 국민도 관심이 없으신 건지 언론이 관심이 없는 건지. 그러면 이런 거네요.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예. 피해자들이 지금 특별법을 만들어 줬는데요. 심사를 제대로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재심 청구 기간도 연장해야 되고 인과관계 문제도 더 어떻게 보면 전환될 수 있도록 더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정말 정리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해야 될 게 일단 국정조사나 또는 청문회를 해서 진실을 규명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이 특별법도 개정해야 되고 세 번째로는 정은경 장관 사퇴해야 되겠죠. 그것이 국가 책임의 출발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쉬쉬하고 저 코로나 피해자들 그 6년 동안 투쟁해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불러다가 가만히 있어야지 너희들 보상해 이런 식으로 자꾸 협박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 다 알 권리가 있어요. 네네. 이거 정말 같이 투쟁해 주셔야 된다라는. 네, 마지막 질문 좀 드릴게요. 그럼 방금 이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얘기를 했는데 전 질병관리청장 책임이 이제 막중해서 사퇴 문제 이야기했었는데 이제 사실은 고발돼서 수사 대상이 돼서 구속 사유가 저는 된다고 보는데 지금 이제 맞습니다. 앞서 쭉 말씀을 직무유기죄. 예, 네. 쭉 들어보니까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제대로 진상규명이나 처벌 안 하면 미래에 예비 사망, 예비 중증 환자를 지금 뭐 몇만 명이 될지 그걸 그냥 방치하는 상황이 그럼요. 되겠군요. 그것도 그렇고요. 네. 그다음에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네. 이런 팬데믹 같은 것이 앞으로도 계속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랬을 때 네. 과연 백신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이런 매뉴얼을 이번에 확실히 안 해놓으면요 우리 또 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 착한 국민들은.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코로나 피해자 문제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백신 관리 부분에 있어서도 너무나 중요한 이슈이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그동안 관심 못 가진 건 너무나 송구하게 생각하고 저희가 이제 법사위니까 감사원이 소관 기관 아닙니까? 그래서 네. 제가 이제 이 문제를 제기했는데요. 그래서 이거는 좀 우리가 다 관심 가져야 된다.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최근에 어렵게 공무원 한 분이 왜냐하면 그때 공무원, 교사, 고등학생 이런 사람들이 다 막 가장 먼저 접종하라고 난리 쳤었어요. 네네. 그 공무원이 사망한 사건이 행정법원에서 1심 판결에서 드디어 승소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질병관리청이 항소했어요.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항소 포기 주구장창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건 항소예요. 정말 이 국민의 희생이 국민의 생명이 그들 정치적 계산에 따라서 다르게 취급받아야 됩니까? 국민의 생명이 왜 차별받아야 됩니까? 왜 코로나 피해자가 이태원이나 또는 세월호보다 더 차별받아야 됩니까? 저는 가장 어떻게 보면 무조건적인 국가 책임이 인정되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외면하는 거. 그거는 민주당이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 당선돼서 뭐라고 썼어요? 세월호 희생자 가갖고 고맙다 이런 거 쓰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들은 정치적 계산밖에 없다. 국민의 희생과 국민의 죽음을 정치적 계산으로 생각하는 그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준엄한 경고를 해야 된다 봅니다. 예. 사망자 2,800명, 중증 피해자 25,000명, 이상 징후자 38만 명.
엄청나네요. 저는 사망자는 알고 있었는데 중증과 이상징후까지 오늘 의원님께서 자세히 얘기했는데 이거 아주 중요한 사안으로 모든 걸 걸고 싸워야 할 사안으로 저희도 몇 번 보도를 했습니다만 오늘 나 의원님께서 자세하게 좀 그 부분을 짚어주셨네요. 예, 오늘 국정수사 특위도 또 가야 되니까 바쁘시니까 오늘 짧게 핵심적인 주제를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뭐 하실 얘기가 좀 있습니까? 요새 예. 요새 뭐 저희 당에 대해서도 또 섭섭하다, 실망 많이 한다 말씀들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참 어떤 뭐 많이 송구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그냥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도 함께 투쟁해 주십시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함께 투쟁하자 이런 걸로 또 이야기를 남겨주시네요. 예, 3부 나경원 의원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구독, 좋아요. 예, 3부 시작하겠습니다. 원영섭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원영섭 변호사입니다. 예, 이란 문제부터 한번 다뤄보죠. 자, 미국에 증파되는 병력들이 속속들이 늘고 있습니다. 30일 해병 원정대부터 해서 지금 제82 공수사단 추가적으로 10일 해병 원정대 투입해서 약 전체로 하면 약 5천 명 정도가 추가로 움직인다. 중동에는 약 5만 명 정도의 미군이 있는데 거기다 실질적으로 전투에 참가할 수 있는 약 5천 명 정도가 움직인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지금 일단 5일간 트럼프 대통령이 예. 시간을 줬습니다마는 뭔가 승부수를 동시에 거는 작전입니까? 어떤 차원에서 보세요? 저는 그 협상이 상당 부분 진척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네. 무슨 말이냐면 그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그 무슨 말을 했냐 그러면 15개 사항에서는 합의를 해 나가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5일간 유예를 한 거거든요. 네. 그런데 뭐 물론 이제 이란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협상을 하고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또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뭐 그 이란전이 처음 시작될 때부터 계속 이제 말씀드리는 게 협상은 물밑 협상은 계속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이게 뭐 잘 되기도 하고 뭐 잘 안 되기도 하고 뭐 이런 상황들이 생기긴 우여곡절이 생기긴 하겠지만 협상을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6.25 때 그 휴전 협상을 시작한 게 1951년 7월 10일입니다. 그런데 휴전 협정이 체결된 게 1953년 7월 27일이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2년 동안 협상을 했습니다. 휴전 협상을. 그런데 그러면 2년 동안 휴전 협상을 하느라 그 전쟁은 덜 치열해졌느냐?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치열하게 전개가 됐고 그리고 휴전을 하게 되면 그 해당 전선이 일단은 각자의 그런 점령 지역으로 고착화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휴전 협상하기 직전까지 오히려 직전에 더 엄청난 치열한 전투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휴전 협상이 될 때 그 전선 그대로 그냥 고착화가 되는 식으로 휴전 협상이 체결이 됐어요. 그런 것처럼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지상전 병력 그러니까 육군을 뭐 해병은 육군은 아니죠. 그 해군 속에 있는 어쨌든 육전대 병력인데 그 병력을 이동을 시키는 게 굉장히 치열한 어떤 전쟁의 단계라고 보여지면서도 저는 한편으로는 협상의 단계이기도 하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 뭐 3일 해병 원정대가 부근에 도착했다 그러는데 제가 좀 찾아보니까 아직 도착은 안 한 것 같고 그 한 5일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기간을 또 5일간으로 잡아가지고 유예를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지금 들고 있는데 어쨌든 미국이 지상군을 투입하는 것은 굉장히 신중하게 판단할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좀 달라요. 이스라엘은 본인들이 지상 작전이 필요하다고 이미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 수송 자체는 미군의 그런 장비에 그런 뭐 배나 아니면 비행기 실어가지고 그런 일종의 해병병력을 성질상 해병병력을 투입할 수도 있을 거라고 보여져.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하겠다는 입장이니까 그래서 꼭 그 미군이 지상군을 투입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스라엘에 의한 지상전 투입까지 그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다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자, 이런 외무장관의 발언도 좀 어떤 차원에서 이야기한 건지 살펴봐야 되겠죠. 그런데
다른 측면에서 또 다른 문제가 좀 생겼습니다. 이란 외무장관이 이야기를 했는데 해협은 열려 있다고 주장을 했어요. 우리 손안에 있다고 주장도 하지만 해협은 열려 있다. 그런데 다른 측면에서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보험사들이 운항을 거부하면서 물류가 마비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 좀 나오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해협 개방을 명분으로 내세운 것이 사실상 이란 경제의 숨통을 끊고 새로운 이란 지도부를 구축하기 위한 고도의 전략적 포석이라고 봐야 될지 그분은 어떤 차원의 그런 분석이 좀 있어요. 예, 그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많은 분들이 이게 봉쇄됐느냐, 봉쇄되지 않았느냐, 어떻게 되는 거냐, 이게 언론에서 너무 많은 이야기가 나오니까 서로 이렇게 좀 혼돈에 빠지실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능력이 안 됩니다. 예. 제가 그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뢰, 그러니까 바다에 설치하는 어뢰인데 그거는 설치할 수가 없어요. 자국 그 유조선도 공격 당할 수밖에 없고 중국 그리고 우방국이라고 하는 중국 유조선도 공격 당할 수밖에 없어가지고 그 적과 아군을 구별하지 못하는 기뢰를 설치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하나 이제 남아 있는 게 드론으로 이제 그 공격을 하는 겁니다. 드론으로 공격을 하는 거는 그게 한 발이든 두 발이든 여전히 가능성으로 남아 있어요.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의 특징이 지금 그 이란 쪽이 수심이 깊고 그 아랍에미리트 쪽은 수심이 얕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호르무즈 해협에 있는 그런 그 통과를 하는 많은 유조선이나 이런 대형 선박들은 이란 쪽에 붙어가지고 그 운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란이 이제 그 드론을 날리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한 방어가 취약해지는 그런 문제점들이 생기고 그걸 이제 이란은 자기들의 어떤 그 무기로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이란이 그러면 드론으로 날려가지고 그런 상당한 그런 피해를 주고 있느냐 그렇진 않아요. 지금 통행을 안 하고 있는데 통행을 안 하는 게 보험사들도 운항을 거부한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더 중요한 거는 선원들이 두려워해요. 선원들이 자기들이 그 호르무즈 해협으로 가는 배에서 내리려고 하고 대기는 할 수 있지만 그게 확실하게 안전화가 되기 전까지는 배를 끌고 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입장이에요. 왜냐하면 돈이야 나중에도 벌 수 있지만 목숨 하나지 않습니까? 선원들이 혹시나 베개 하나 만에 하나 이런 상황들을 우려해서 선원들이 지금 안 가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호르무즈 해협이 아직은 이제 사실상 잠겨져 있는 건데 그거를 이란이 그 군사력으로 이렇게 세세하게 공격이 가능하기 때문에 잠겨 있다기보다는 이란의 협박에 대해서 그 보험사나 더 직접적으로는 선원들이 좀 불안감을 느끼는 문제, 이 문제가 커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을 봐야 된다라는 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인 거고 트럼프 대통령이 근데 자기 나라는 이제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을 활용을 안 하고 별로 안 합니다. 사실은 한 1, 2%밖에 활용을 안 해요. 자기의 그 전체 그 기름의 수급에 대해서.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한 20%도 지금 의존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의존도가 높은 나라가 알아서 이거를 호르무즈 해협을 호위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우리나라나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인데 호르무즈 해협에서 드론을 날리는 것을 효과적으로 방어하기가 군사 작전상은 조금 어려워요. 그러니까 미국이 도와주지 않으면 그 방어전을 치르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그런 상황은 미국도 알 수 있고 충분히 우리나라의 그런 어떤 그 현재의 전력이나 이런 상태에 대해서는 그래서 지금 이제 일단은 말은 그렇게 했지만 그게 어려울 거라는 건 트럼프 대통령도 알고 있고 결국 그 미국이 장악을 하게 될 겁니다. 그 미국이 장악을 하니까 지금 지상전 병력이라든지 해병대 전력이라든지 이런 그 추가 정력을 계속 그 호출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조만간 그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 결론이 나게 될 거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경제도 마찬가지인데
이란이 그 시위가 최근에 일어났고 그 부분이 굉장히 큰 문제가 됐지만 그것도 따지고 보면 경제난이었습니다. 생필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지도 체제에 대한 그런 데모가 일어났던 거죠. 그리고 지금은 더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몰려 있고 이란이 작년에 가뭄이 엄청나게 심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안 그래도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지금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서 이란도 자국의 그 어떤 식량 공급이나 이런 게 또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호르무즈 해협은 이란을 위해서도 필요한데 그것도 지금 막혀 있다. 이런 말씀을 조금 드리고 그리고 가장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 결국에는 그 이란 경제가 가지고 있는 핵심은 석유지 않습니까? 그 석유를 그 전에 중국이 사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사줘야 됐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나라들, 특히 미국의 우방국에게 파는 걸로 결정을 해버렸어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금전적으로는 이란 또 어느 정도 숨통이 튀었는데 문제는 돈이 있어도 물건을 사서 나르질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뭐 그 핵시설을 폭격한다라고 이야기도 한 부분도 있지만 이중 삼중으로 경제 부분에 대한 조이기에 들어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댓글에 관해서 한번 조치를 하고 가야 되겠네요. 자, 우리는 치토스란 사람이 댓글을 보니까 아주 의도적으로 특정인에 대한 반복적인 모욕과 모독적인 이야기를 하네요. 뭐 우리 방에 있는 분에 관해서 뭐 할매 할아버지 뭐 이런 얘기를 한다든가 나이값부터는 우리는 치토스님 저 사람 차단 좀 해주세요. 아주 의도적으로 본인 본탕질을 하겠다고 하는 것을 작심하고 하는 것 같은데 여기는 건전하게 자기가 다른 의견을 제출하고 상대방이 그 의견을 뜻이 다른 것을 제출하는 것이지만 개인에 대한 모독을 하는 거라든가 인신공격이라든가 의도적으로 말다툼을 유도하는 저런 것은 저희가 제재를 하겠습니다. 좀 가끔 잘 보시다가 피디님 놓치지 마시고 지금 계속 길어지고 있던데 놓치지 마시고 조치를 하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란 내부 상황이 생각보다 지금 복잡합니다. 이제 지금 앞서 말씀대로 이란의 여러 이제 상태, 경제난 상황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란군 내부 소식들이 계속 들려옵니다. 혁명수비대와 정규군 간의 총격전이 있었다. 또 어제는 뭐 일부 이제 주류 매체에서 혁명수비대 내부의 봉기 조짐까지도 상당히 자세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정보부대와 야전부대 간의 충돌이 일어났고 상당히 강경파들이 이 정보부대가 야전 장교들을 감시하는 역할을 하면서 사실상 무장 상태로 싸움이 날 뻔하기도 했다. 상당히 내부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여기에다가 지금 이란의 국가정보부가 수만 명을 지금 그 악명 높은 에빈 교도소와 비밀 수용소에 가두고 있는 상황까지 일부 알려지고 있습니다. 학살이 뭐 4만 명, 7만 명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만 지금 계속 체포자들이 늘어나고 있고 엊그저께는 500명이 체포된 건 구체적으로 확인이 됐는데 자, 이런 아주 극단적인 상황이 내부에서 일어나는 것 같아요. 예, 근데 그게 기본적으로 이란의 군 구조가 이중화돼 있는 부분이 굉장히 크거든요. 이란은 정규군이 있습니다. 정규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한 20만 명 정도 있어요.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한마디로 이제 당의 군대죠. 조선의 인민해방군, 북한의 아니 그 중국의 인민해방군처럼 당의 군대거든요. 그런 이제 그 당의 이슬람 혁명 수비대라는 무력 조직이 정규군보다 상위에 위치를 하면서 예. 모든 이제 특혜를 독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부터 그런 기본적인 정규군과 혁명 수비대 사이에서는 서로 간에 그 마찰이 있었습니다. 그런 견제 뭐 이런 분열 이런 것들이 원래 있었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뭐 그 이란이 뭐 이슬람이라고 하지만 그러면 통치를 뭐 종교로 하느냐? 통치를 종교로 하는 것도 있지만 결국에는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있어야만 그 자기와 그런 어떤 지배 체제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혜택을 줄 수가 있어요. 뭐 북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북한도
뭐 김정은이 자기가 뭐 이런 그 주체 사상 이런 걸로 하는 것 같이 보여도 실제로는 그 지배 체제 지배 계급들한테 뭐 보이는 그런 혜택을 주는 겁니다. 특별한 혜택을 주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자기의 어떤 그 김정은, 김일성, 김정일로 이어지는 이런 지도 체제를 무너뜨리지 않으려고 하는 건데 그 역할을 지금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슬람 혁명 수비대는 돈만 버는 조직이 아니고 그 원유 생산이라든지 뭐 방송국이라든지 뭐 이런 각 기관 시설을 산업적으로 장악을 하고 그 이익을 이제 공유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서 직접적으로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여러 가지 그 방향으로 미국이 조르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미국이 이야기한 게 핵발전소를 폭격하겠다는 겁니다. 원자력 발전소를 폭격하겠다는 건데 원자력 발전소를 폭격하게 되면 일단은 전기가 안 나오는 걸 넘어서서 그 방사능 문제 그리고 거기에 대한 뭐 처리 문제, 폐허를 복구하는 문제 이런 아주 복잡한 문제들이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뭐 군사적인 시설에 준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안보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부 이야기에 따르면 그 원자력 발전소의 폭격 이야기를 듣고도 어떤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네. 예, 그런 것들은 지금 이란 내부 상황이 그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그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내부적으로 제대로 돌아가고 있느냐 이런 뭐 월급은 제대로 나오고 있느냐 한마디로 이런 문제인 거거든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슬람 혁명 수비대조차도 이런 제대로 된 그러니까 자금의 흐름을 통한 원활한 움직임이 보여지지 않는데 그 이티어 그 B급이라고 볼 만한 이란의 정규군에게는 더 사실은 어떤 예산적인 공급이 완전히 막혀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뭐 그러다 보니까 하루에 한 끼만 먹는다 정규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군인들은 근본적으로는 배를 굶기면 안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신 정권에서도 뭐 대우 우리가 고려 때 무신 정권 무신 반란이 정중부의 반란이 일어난다고 하잖아요. 그때도 사람들이 뭐 밥을 굶겼다라고 하는 일각의 학설이 있는데 그거는 아니다라는 게 지금은 또 역사적으로 입증이 된 거예요. 어떻게 궁궐을 수비하는 정규군의 밥을 굶기고 배를 굶기고 그 돌아가길 바라느냐? 그거는 뭐 고대에도 없었고 정근대에도 없었고 원래 지금도 그 밥은 굶기면 안 되는 게 원래 군대 철칙인데 지금 정규군이 하루에 한 끼 먹게 되면 이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냐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굉장히 크게 그 이란의 군 내부가 위반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지금 처해 있는 거죠. 예. 자, 무스타바 문제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자, 무스타바가 두 번째 대독 형태로 메시지를 내보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스타바가 생존했는지 아니면 뭐 부상을 받고 회복하고 있는지 치명적 부상 상태에서 사실은 제정신이 아닌지 이건 아무도 모르는데 그냥 이란에서는 대독하는 형태로 메시지를 내고 있다고 해요. 무스타바가 살아있는 것처럼 전제를 해서 지금 내보내고 있습니다. 과거에 한동안 이 김일성이가 죽었을 때도 거의 일주일 동안 죽은 지 김정일이 다 숨겨왔습니다. 뭐 신정체제라는 게 그런데 지금 정상적으로 지금 목숨은 붙어 있어도 정상인지 모르는데 자, 두 번째 대독 메시지에서 모지타바 이름이라는 대 메시지에 항전과 보복을 선언을 하면서 싸워라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모지타바의 존재 문제도 좀 살펴봐야 되겠고 이란 지도부가 사실상 모지타바와 이 하나의 체제로 이루어져 있는지 이분화되어 있는지 뭐 이런 것도 사실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제가 볼 때는 모지타바는 죽었는지 살았는지는 확인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다만 이제 뭐 이란은 뭐 살아 있다. 그리고 러시아로 가가지고 뭐 수술을 받았다. 이 정도 지금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는데 그렇죠. 살아 있다 그러면 육성을 반드시 내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대독을 한다는 거는 그거는 뭐 살아 있어도 살아 있는 상태가 아닌 걸로 보여지는데 문제는 이제 그 후계자가
최고 지도자가 죽었다 그러면 죽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새로운 또 분열이 일어나요. 네. 이란 내부에서. 그러면 다음 후계자는 누군지부터 시작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란 정부는 저는 일종의 전략적으로 죽었어도 죽은 게 아닌 걸로 처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죽었어도 예. 죽지 않은 것처럼 예. 묘사를 해야 되는 상황. 저는 뭐 러시아로 비행기를 실어 가지고 러시아의 그 어떤 병원으로 보냈다 그러는데 네. 러시아로 간다는 거는 이제 이스라엘이나 미국이 폭격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실 그 이란 내부에 있으면 폭격을 받아가지고 죽을 수도 있고, 예. 근데 폭격을 한번 받아가지고 부상당해가지고 후송이 됐다라고 하는데 러시아로 저는 그 후계자를 또 누구를 뽑느냐 이 이슈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죽었어도 발표를 안 할 겁니다. 예, 지금은 그 상태고 이 모스타파 하메네이도 그냥 후계자로 다음 후계자로 뽑혔다 요 정도로 자기 할 일을 다 했어요. 여기서 뭐 자기가 어떤 판단을 하고 그럴 수가 없고, 그리고 항전과 보복이라는 것도 항전을 뭐 최후까지 싸우겠다 이거는 그냥 기본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이게 뭐 대단한 어떤 추가적인 이슈라기보다는 내가 아직은 살아 있는 걸로 하자. 그리고 그 협상을 한다 그러면 이란 내부가 그 항명 사태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러네요. 예, 왜 굳이 싸워야 되냐? 왜 우리가 저쪽에 배치를 해야 되냐? 특히 뭐 핵시설 같은 경우에는 표적을 이미 말을 하는 순간 트럼프 대통령이 거기에 방공포대도 물론 작동도 안 돼가지고 다 망가졌다 그랬지만 뭐라도 갖다 놔야 되고, 그러니까 방공포라도 갖다 놔야 되고, 요즘 방공포로 그 비행기 잡기는 거의 불가능하지만 그럼에도 갖다 놔야 되고, 거기 있는 주민들 대피시켜야 되고, 무슨 일종의 군 행정력 같은 게 소요가 되는데 아니 그 싸울 필요도 없고 우리 협상할 건데라고 하면 누가 이거를 지금 말을 듣겠습니까? 가가지고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 표적 근처에 있다 보면. 그래서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거는 뭐 제가 이야기하지만 미국을 상대로 또는 이제 세계를 상대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란 내부를 상대로 하는 이야기다. 그러니까 질서 있게 우리 말 잘 들어.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 우리는 계속 싸울 거니까. 그런 상황입니다. 예. 자, 주제를 좀 국내 이슈로 한번 돌아와 보겠습니다. 송영길이 대장동 관련해서 이야기를 터뜨렸어요. 폭탄을 하나 지금 가지고 와 터뜨렸습니다. 어떤 폭탄일까요? 자폭하는 셈이 됐는데 그게 자폭이 되는지 아니면 새로운 권력 체제의 변동을 만들기 위해서 자폭 행위를 일부러 하는 것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 띄워주시죠. 예, 송영길 전 대표가 이런 얘기했어요. 대장동 관련된 사건입니다. 친문 세력이 이낙연을 밀려고 조직적으로 대장동 사건을 터뜨렸다. 대장동 사건은 조중동이 터뜨린 게 아니라 이낙연 쪽이 터뜨려서 확단시킨 것이다. 이재명을 반대했던, 그리고 저를 반대했던 소위 친문 세력 누구라고 특정하진 않겠지만 상당수가 2020년 대선 선거 운동을 안 했다. 자, 양심선언인가요? 송영길식 양심선언인가요? 그러니까 대장동 사건은 조중동이 터뜨린 것도 아니고 플러스 알파, 그 얘기는 안 했네요. 검찰이 조작했다고 사실 하는 것도 거짓이고 사실은 친문 네, 작품 아니냐 뭐 이런 거 이야기 아니겠어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송영길 전 대표가 왜 지금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네. 하는 그런 부분 또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보궐선거 공천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본인이 이제 원했던 지역은 계양인데 그 계양에는 지금 그 대통령실의 대변인 출신 아주 오래된 그 김남준이요. 예, 네. 이재명의 지인이자 뭐 측근인 김남준이 지금 내려오기로 돼 있잖아요. 네. 그리고 교통 정리를 그렇게 되면 송영길 전 대표는 저기 박찬대 지역구 연수 갑인가요? 거기 글로 이제 이동하는 걸로 그렇게 내부 정리가 돼가고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어요. 근데 그러면 어쨌든 이 공천은 이재명이 주는 거거든요. 김남준도 뭐 당연히 그 이재명의 뜻에 따라 가지고 주는 걸 거고 거기에 좀 비켜달라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이재명밖에 없죠.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면. 근데 뭐 연수 감마하더라도 근본적으로는 이제 그 저기 그 민주당 지역구니까 그래서 현역 의원이 있던 데니까 그 복을 또 본인이 받는 거는 뭐 굉장히 그 땡큐하고 받는 거예요. 예. 그러면 어떻게 지금 본인은 포지셔닝을 해야 되냐? 친 이재명 포지셔닝을 적극적으로 해야 될 때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지금 이제 뭐 자리를 주는데 좀 움직여야 되지 않냐. 그리고 그래도 대표급의 어떤 무게 있는 인사가 뭐라도 한 방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준 게 바로 이겁니다. 지금 그 폭탄이라고 하는데 모두가 알고 있지만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고 있는 사실 뭐냐? 결국 이제 그 대장동 사건은 당시 민주당이 내부에서 터진 거다. 이낙연 측에서 터진 거다. 이 이야기를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거는 그 친문 세력이나 이런 쪽도 그 공격을 하는 거고 그리고 이재명 측은 뭐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로 알아보면 윤석열 대통령 대선 때 자기들이 패배한 게 문재인 쪽에서 자기들을 도와주지 않은 거다. 거기에 기인한다. 그런 그 생각을 굉장히 강하게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다 공유하는 그런 마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와중에 송영길 전 대표가 송영길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제 짚은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한편으로는 그 전면전을 언제든지 불사하겠다 이런 생각을 지금 그 송영길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8월에 전당대회가 있지 않습니까? 8월에 전당대회가 있으면 정청래와 뭐 반대 그 이재명 쪽에서는 김민석이 출동을 할 것 같아요. 둘이 붙는데 모르겠어요. 뭐 이재명 쪽에서는 김민석의 그런 당대표 당선을 거의 확신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그러니까 외부에서 판만 보자면 정청래 쪽이 좀 우세하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드는데 하여튼 그 이재명 쪽은 자기들이 김민석이 무조건 이긴다 이렇게 굉장히 자신을 하고 있어가지고 한번 그거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런 것들에 대한 사전 포석 지금 김어준 또 유시민 또 지금 다 나오잖아요. 네네. 그게 따지고 보면 이번 8월에 있는 전당대회에 대한 사전 포석인데 그 사전 포석을 뭐 이재명이라고 안 할 이유가 없죠. 그거를 이제 송영길에 대한 입을 빌려 가지고 본인이 그 스피커가 돼 가지고 싸워야 되는 상황들. 그래서 이런 민감한 문제가 터지는 거죠. 근데 우리가 뭐 그 민주당의 적반하장은 사실 뭐 너무 오래된 거지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공소가 제기돼서 재판받고 있는 사건의 대부분이 문재인 때 시작이 된 거예요, 수사가. 그래서 고소고발도 자기들끼리 하고 그것이 그냥 수사돼 가지고 공소가 제기되고 그랬던 것 뿐인데 그걸 가지고 뭐 지금 재판을 정지하고 뭐 사법부를 공격하고 그리고 또 공소 취소나 이런 터무니없는 짓을 저지르려고 하고 그런 것들이 보면 그 정말 적반하장인 거예요. 자기들끼리 다 한 거예요. 자기들끼리 이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뭐 이제는 체면이고 뭐고 다 벗어 던지고 진정한 그런 싸움에 돌입을 했다라고 보여지죠. 예. 자, 그럼 다른 장면 한번 볼까요? 자, 송영길이 2022년 서울시장 출마한 이유에 대해서도 밝혔어요. 그 장면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자, 송영길이 뭐라고 했을까요?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 자백하는 게 아주 이제 아무 문제가 안 될 거라고 자백을 막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그러니까 서울시장 본인이 이제 출마할 때겠죠. 그때 이재명 후보를 밖에 뒀으면 구속됐을 거 아니냐. 제 지역구라도 해서 살려야 한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래서 자기가 5선을 했던 곳을 그냥 이재명한테 돌려준 것이니까 넘겨준 것이다. 뭐 넘겨준 것이야 정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저걸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 그냥 놔뒀으면 구속됐을 거다. 이 말은 분명한 범죄 행위자로서 지금 검찰의 수사와 구속을 앞두고 있는 그런
도피성 인물을 즉 현실적으로 보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그 자를 피할 수 있도록 방탄용 도피처를 자기가 제공했다고 사실상 실토한 셈이 아니냐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범죄 행위자를 도피시키는 그걸 지역구 출마시키는 또 하나는 범죄 행위에 대한 어떤 도피처 제공뿐만 아니라 일종의 좀 매관 매직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전 권력형 매관 매직 어떻게 분석하세요? 저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이미 뭐 갈 때까지 가는 거지만 또 한편으로는 나 공천 줘 재보궐선거 그거에 대한 이제 이재명한테 민주당한테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구속을 막기 위해서 지역구에 출마를 시켜가지고 뭘 어떻게 한다라는 그런 발상 자체가 사실 뭐 국민을 우습게 보는 거죠. 이게 얼마나 국민들을 우습게 보면 이런 그 시도 그리고 그렇게 설사 수면 아래서 시도했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말한다는 것 자체가 참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러면 이재명을 국회의원 만들어준 그 유권자들은 뭐가 됩니까? 그 사람들은 구속 피하게 하려고 도와준 그 공범인가요? 그 유권자들이? 그러니까 이게 뭐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그런 발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의 국회의원직을 구속 취소의 수단으로 삼았다. 그 이야기를 지금 자백을 하는 거니까 그래도 뭐 출세 욕심이든 아니면 뭐 다른 어떤 뭐 그런 또 야심이 있든 그래도 공식적으로는 국민과 지역의 유권자들을 위해서 출마하는 게 그게 국회의원 후보자의 국회의원의 그런 명분이지 않습니까? 그런 명분을 헌시짝처럼 버린다는 점에서 이 송영길 대표 뭐 송영길뿐만이 아니라 이재명도 마찬가지인데 정말 이 자유민주주의의 정치인으로서 최소한의 자격이 있는가 되묻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송영길 대표는 조금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자기 지역구를 양보하는 건 뭐 그렇다 치고 그런데 이제 그 서울에 나갔어요. 서울시장 선거에 나갔는데 서울시장 선거를 송영길 전 대표가 나간 거는 서울시 선거에 굉장히 악영향이었어요. 본인이 뭐 이재명을 이렇게 구속을 피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라고 하지만 본인이 서울시장 나가면서 그 민주당이 서울시에서 참패하게 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뭐 사정이 약간 어려워져가지고 거꾸로 이제 어려운 정치 지형 속에 있는데 4년 전에는 민주당이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뭐 그것도 인천에 있는 사람이 나온다는 게 인천에서만 정치를 오래 한 사람이 나온다는 게 너무나 비상식적이고 저기 뭐 그 투표나 이런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20% 차이로 거의 그 게다가 그 오세훈 시장이 전 투표소에서 이겼어요. 그 정도로 일방적으로 지금 몰아붙여가지고 그 승리를 한 적이 있는데 송영길에 대한 서울 시민들의 민심은 굉장히 싸늘했다. 그리고 본인한테만 싸늘한 패배를 안긴 게 아니라 본인 덕분에 딴 사람한테도 싸늘한 패배 그 밑에 있는 뭐 구청장이나 그런 뭐 지방자치 의원들이나 이런 분들한테도 싸늘한 패배가 안겨졌다. 그런 상황입니다. 예. 마지막 한 주제만 짧게 좀 하겠습니다. 국가 총부채 문제에 관해서 좀 이야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국가 총부채, 정부와 가계와 기업의 부채를 모두 합한 겁니다. 우리는 가끔 이제 물론 이제 국가 부채하고 채무하고 구분 안 쓰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이제 구분해서 쓰긴 써야 됩니다만은 하여간 뭐 그걸 그냥 혼합한다고 하더라도 국가 총부채와 관련된 규모가 6,500조 5,843억 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지난해 3분기 말 기준으로 볼 때 6,500조가 좀 넘었어요. 그런데 2022년도 3분기 말 기준으로 하면 그때는 6,220조 5,770원이었으니까 1년 만에 무려 280조가 국가 총부채가 늘어난 셈이 된 걸로 지금 통계가 발표가 됐어요. 그중에서 정부 부채는 얼마냐? 정부 부채가
1250조 7746억 원 지금 표에 나와 있죠. 예. 그 1년 전과 비교하면 정부 부채는 9.8%로 늘었습니다. 가계부채나 기업부채가 3%대로 늘었다고 한다면 정부 부채만 딱 빼놓고 보면 거의 10%가 지금 부채가 늘어난 꼴인데 어마어마하게 지금 규모도 국가 전체의 총부채가 6,600조 가까운 돈으로 점점 되고 있는데 자, 이 상황 어떤 차원에서 해석을 하십니까? 이것이 그냥 단순히 뭐 부채만 늘어난다라고 하는 수준은 아니에요. 무슨 네. 말이냐면 부채라는 게 때로는 좋은 의미일 수가 있는 게 기업은 부채가 늘어나면 그게 투자일 수가 있는 겁니다. 네네. 예, 그리고 가계도 뭐 부채보다 자산이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정부 부채가 지금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게 큰 문제지 않습니까? 네네. 지금 우리가 유럽에 비해서는 부채 비율이 낮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점점 쌓이다 보면 그 국가 정부의 기능이 마비되는 상황까지도 갈 수 있는 거거든요. 항상 보면 민주당 정권 때 부채가 대폭 늡니다. 그러니까 그 문재인 정부 때도 천조국이라고 빚이 천조라고 하면서 그렇게 늘어났었고, 그리고 긴축 재정을 윤석열 정부에서는 했는데 그렇게 열심히 긴축하고 아끼고 쓰다가도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면 또 그냥 그 부채가 늘어나고 뭐 그런 식으로 이게 굉장히 악영향을 미쳐요. 지금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그 국가 기능이 거의 마비 상태입니다. 이 부채 때문에.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폭동이나 데모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게 왜 앞선 세대의 빚을 우리가 갚아야 되느냐, 젊은 세대가. 그러면서 지금 그 데모를 하고 있거든요. 그 정도 상황까지 갔고, 우리나라도 이게 그 빚 무서운지 모르면 계속 이제 정부는 이제 그 부채가 많아지면서 정부 기능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그러니까 정부가 세수의 일정 부분을 빚을 갚거나 이자를 상환하는 데 쓰는 그런 상황이 도래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게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더 무서운 거는 이게 결국에는 그 유동성의 위기로 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동성이 계속 풀리는 거예요. 정부가 뭐 수익 사업을 하는 데는 아니고 정부가 돈을 받아가지고 뭐 이렇게 저렇게 뿌리잖아요. 얼마 전에도 뭐 쿠폰 뿌리고, 민생 쿠폰이라고. 그리고 지금도 올해 국가 예산이 역대 최대 예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 자금이나 이런 것들이 길바닥에 뿌려지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그 금리나 뭐 이런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부 차원의 유동성이 늘어나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이 엔겔 지수가 높아졌다라고 하면서 얼마 전에 일간지에 일면으로 올라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필품 가격, 먹는 가격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월세 지옥이 시작이 됐고, 특히 월세 지옥이 지금 생기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월세가 그 역대 최대치로 지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가파르게. 그러다 보니까 뭐 먹는 거 빼고 월세 빼면 남는 수익이 뭐냐? 그게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게다가 물가도 그 인플레이션으로 상승이 되고 있고, 결국 가장 그 취약한 계층, 소득이 적은 계층부터 이런 직격탄을 지금 맞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 정부는 맨날 입으로는 뭐 가난한 사람들 조금 더 평등하게 그렇게 잘 살자, 뭐 조국은 자기는 사회주의자라고 대놓고 이야기할 정도고 뭘 더불어 잘 살자고 이야기를 하지만 항상 그 민주당 정권이 지나간 자리에는 가난한 사람들의 그런 폐허만 남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인플레이션은 그냥 결국 이제 그 일종의 착취거든요. 예. 이 착취가 무제한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게 지금 이재명 정부의 상황입니다. 그리고 국민의힘도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냉정하게 지적을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제가 어느 방송에 나오든 부동산 문제를 이제 좀 지적을 하자,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지적을 하자라는 이야기는 계속 드리고 있거든요. 특히나 이 전월세, 뭐 특히 월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이제 지적을 하면 이 월세의 직접적인 피해, 월세 인상의 직접적인 피해를 받는 계층들이 2030 세대, 뭐 대학생, 취준생, 뭐 신혼부부
이런 젊은 사람들이 일단은 그 피해를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면 우리가 정말 그 일종의 정권 심판론인 거죠. 그러니까 너무 이 그 정부 출범을 하고 나서 바로 직후에 하는 그 지방자치 선거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기대치가 높고 아직 그 한 이 1년 동안은 어떤 큰 잘못을 하기에는 조금 빠듯한 시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부동산 문제만큼은 이재명 정부가 완전히 망쳐놓고 있고 비가역적으로 망쳐놓는 것들이 있거든요. 문재인 정부 때는 그게 그 부동산의 매매가였습니다. 매매. 예. 근데 지금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는 그랬고 이재명 정부는 임대차, 전월세, 특히 월세 요 부분을 돌이킬 수 없는 그런 비가역적인 상태로 망치고 있다라는 부분을 많이 좀 국민의힘도 부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조금 수정해서 다시 이야기를 할게요. 사실은 이제 국가 채무하고 국가 부채 비율을 섞어서 이야기하니까 좀 혼선이 생겼는데 지난번에도 한번 거의 설명을 드렸는데 국가 채무는 정부가 직접 빌린 돈이죠. 국가 채무만 하면 1,200조가 좀 넘습니다. 그런데 국가 부채는 얼마냐? 이 정부 국가 채무에다가 흔히 말하는 연금 충당 부채가 있죠. 공무원 연금, 군인 연금 뭐 이런 거에다가 미지급가까지 합치면 얼마 정도 되냐면 약 2,500조 정도 됩니다. 그런데 아까 기업 가계까지 합치다 보니까 이제 부채로 다 표현을 했는데 정확하게 우리는 지금 국가 채무가 지금 한 1,200조인 거고 국가 부채는 약 2,500조 정도에 해당된다. 그리고 국가 채무가 48% 또는 49% 정도 되죠. 국가 부채가 아니라 국가 부채는 약 100%가 조금 넘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자, 그 문제는 이제 별도로 하고요. 지금 6,500조가 넘는 국가 총부채. 자, 이 문제는 결과적으로는 핵심적으로는 현재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것입니다만은 가장 이제 가끔 이야기하다 보면 다음 세대들을 착취하는 거냐, 세대 간 약탈 행위냐 이 문제가 늘 제기되잖아요. 세대 간의 약탈 행위에서 제일 이제 큰 문제가 두 개가 있는데 네. 그게 이제 아까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국가 채무 문제 그리고 또 하나가 국민연금 문제예요. 예, 국민연금도 지금 내면 받을 수 있는 거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2030이 굉장히 그 민감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국가 부채도 그 부분이 결국에는 자기 세대에서 빌리지 않은 돈을 자기가 갚아야 된다 이런 부분 때문에 나중에는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 특히나 우리 그 보수가 뭔가를 하나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보수를 이제 표현하는 정의 내리는 그런 말들은 참 많은데 저는 그 보수라는 거는 우리 자식 세대를 위해서 허리띠 졸라매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의 번영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부모님들 정말 고생하셨고 뭐 또 한편으로는 그 부모님들이 자식 세대가 번영된 대한민국에 살기 위해서 일을 또 그렇게 고생하신 거고 허리띠를 졸라매신 거고 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또 후손들을 위해서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는 게 분명히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정말 우리 후손들한테 더 번영된 대한민국을 물려줄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우리도 우리 자신을 돌이켜봐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부채라는 게 사실 그때 그 세대만 쓰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를 다음 세대가 갚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진정한 보수주의자의 길이 뭐냐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거는 지속 가능한 성장과 번영된 미래. 연속성을 전제로 하는군요. 예, 그거에 대한 우리의 또 한 발 한 발의 전진 이런 것들을 같이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국가 총부채를 마지막으로 좀 이야기를 했는데요. 송영길의 그런 독식, 폭언, 뭐 이란 사태 이런 걸 줄줄이 좀 한번 살펴봤습니다. 국제 이슈, 국내 이슈를 섞어서 좀 같이 해봤습니다. 예, 원영섭 변호사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예, 3부 시작했습니다. 3부에는 좀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특별 출연 최은석 대구시장 후보이고 현재 국민의힘 의원이죠. 대구시장
후보로서 이야기도 듣겠는데요. 또 이슈도 좀 한 두세 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윤석 대구시장 후보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우선 좀 국내 이슈 좀 몇 가지 물어보죠. 자, 정청래 대표가 하반기 상임위 문제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뭐 김어준 방송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또 공개적으로 나와서 민주당이 하반기에는 상임위 현재 있는 전체 상임위를 민주당이 다 독차지하겠다, 네. 독점하겠다, 완전 독점을 주장을 했습니다. 어떤 차원에서 이 상황 보세요? 저는 지금 이재명 정부 출범한 이후에 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보여준 그동안 우리 행정부나 그다음에 의회에서 여러 가지 입법 폭거라든지 또 그동안 의회 독재 이런 것들을 이어온 그 연장선상에서 이제는 진짜 완전히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의회를 완전히 본인들의 손아귀에서 모든 이제 국민들을 이제 자기들의 어떤 자기들만의 어떤 그런 좀 구조하에서 이 국회를 운영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고 네. 그동안 실은 보면 이 상임위원장을 독식하지 않더라도 더불어민주당은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지 않습니까? 네. 뭐 예를 들면 뭐 우리 작년에 그 방송장악 4법도 마찬가지고 사법파괴 3법도 그렇고 최근에 이제 검찰 관련된 검찰 폐지 공소청 중수청 관련된 법안들도 그렇고 또 경제적으로 보면은 민노총의 청부입법이 노란봉투법 등등 해서 지금까지 본인들이 하고 싶은 것들 다들 했는데 네. 이제는 그 정도를 넘어서 가지고 모든 상임위원장을 독식하겠다. 아예 이렇게 야당의 어떤 이야기도 안 듣겠다. 또 국민들의 어떤 그런 비판도 안 듣겠다. 그냥 이제는 뭐 내 갈 길 가겠다라고 하는 이런 거 선포나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사실상 전쟁 선포입니까? 네,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 헌법을 이제는 준수하지 않겠다는 뜻이나 마찬가지고 진짜 이 국민들을 상대로 한 대국민 선전포고인가나 마찬가지 같습니다. 예. 정대철 의원이었나요? 민주당의 과거에 대표도 하고 상임고문도 하셨던 정대철 전 의원이 한 얘기로 기억하는데 이번에 상임위를 전체 민주당이 다 독차지하겠다 보니까 전례 없는 독재 이런 용어를 썼더라고요. 예. 얼마나 이게 예전에 민주당 인사가 볼 때도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이면 이런 이야기를 썼겠습니까? 정말 이거는 우리나라 이렇게 온 국민들이 그동안 피땀 흘려 이렇게 지켜온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완전히 부정하는 진짜 이제는 남미식의 독재로 가겠다 하는 말을 이제 진짜 한번 보여주겠다 하는 이런 진짜 대국민 선포로밖에 안 보입니다. 예, 정말 예. 걱정됩니다. 예. 예. 다른 장면, 다른 한번 이슈 한번 좀 볼까요? 공천 취소 거래설 문제 한번 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이 김어준 뉴스공장에서 터진 사건이죠. 뭐 외부에서 한 것도 아니고 김어준 방송에 터진 거예요. 사실은 이제 김어준이 당시 현장에서 상황을 듣고 이 큰 건 터졌네. 뭐 추가 취재가 필요하겠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가 네. 크게 확산되자 김어준이 난 사전에 몰랐어. 이렇게 발을 빼는 장면이 있었는데 자. 사건의 진상조사를 제대로 해야 되는 문제에 주로 종점이 가지 않고 김어준이 저 방송을 알았네 몰랐네 뭐 친명계하고 친청계하고 싸우네 뭐 이런 이제 걸로 주로 초점이 맞춰지는 경우도 있어서 여러 가지 제한적이었는데 사건의 이제 본질 문제가 더 중요했는데 저 상황 진행될 때 어떤 차원에서 저 상황을 봤습니까? 저는 이게 보면은 이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동안 어찌 보면은 지금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 네. 해왔던 여러 가지 모든 법적 조치들이 보면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나중에 퇴임 이후에 방탄을 위한 그런 여러 가지 법이나 조치들이 많이 진행됐지 않습니까? 예. 실은 이제 12개 혐의로 또 이제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번에 검찰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법 개정 사항 중에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어찌 보면 키는 검찰이 갖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소 취소를 하게 되면 제일 먼저 움직여야 될 때가 검찰이니까 그래서 검찰에게 어떤 일정 부분의 대가를 주고 공소 취소를 이렇게 유도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는 충분히 있을 법한 이야기인데 이런 것들이 저는 김어준의 저 뉴스 공장인지 뭔지 해서 아마도 갑자기 툭 튀어나온 그래서 이게 뭔가 물밑에서 진행되고 있던 것들이 갑자기 이렇게 뭐 어떤 저런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나온 거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생각이 좀 들고 네. 저는 이게 결국은 보면 지금 더불어민주당 내에 차기 당권이나 차기 대권을 둘러싸고 이제 진짜 내전이 이제 본격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하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번에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결국 이제 이런 국정 이제 지금 공소와 관련돼서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이미 왜냐하면은 진행 중인 재판과 관련된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예. 국회가 나서서 이 더불어민주당이 나서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실시한다. 이거는 진짜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서 영향을 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특히 검찰에 대해서 검사들을 불러가지고 국회에서 검사들이 이 공소에 대해서 뭐 이렇고 저렇고 하는 것들을 지금 진행 중인 재판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국정조사한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민주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예, 또다시 이것 역시 마찬가지로 첫 번째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이 대한민국이 진짜 이 헌법을 완전히 부정당하고 있고 완전히 이재명 정부 1인 독재로 이렇게 가고 있다 하는 것들을 여실히 좀 보여주는 그런 사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승리의 노래님 후원 고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더 이 관련해서 지금 국정조사 특위도 이야기를 마침 해주셨는데 국정조사 특위가 한동안 좀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더군다나 5월까지 지금 일정을 잡고 있잖아요. 예, 예. 굉장히 이 사건을 지방선거와 연관돼서 나름대로 정치적 목표를 민주당이 잡고 진행한 걸로 보이는데 실제로 이제 국정조사 특위가 어떤 양상으로 갈지 하는 문제하고 방금 사실은 김어준 뉴스공장에서 툭 튀어나온 이 공천 취소 거래 같은 문제 이 사건이 오히려 사실은 국정조사감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예, 예. 그 부분은 어떻게 예상을 예. 하세요? 저는 이번에 이 공소 관련돼서 국정조사 지금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고 저희들도 참여 안 하려다가 참여를 했는데 결국 이제 이게 지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모든 시계는 지금 6월 3일 지방선거에 좀 맞춰져 있는 것 같고요. 예. 예, 특히 이제 뭐 우리 당에 대한 것들도 그동안 계속 무슨 뭐 내란 프레임을 엮어가지고 선거까지 끌고 가려고 하고 또 이런 부분들도 공소와 관련된 지금 여러 가지 국정조사 관련된 것들도 지금 결국 이제 그런 지방선거를 염두에 두고 어떤 프레임을 만들어서 지금 우리 당을 공격하기 위한 것 그리고 그동안 이재명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검찰의 여러 가지 수사나 공소 자체에 문제가 많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것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이게 아니고 진짜 김어준 저 뉴스에서 나왔듯이 이번에 검찰과 이재명 대통령의 그런 공소 취소와 관련된 이런 물밑 거래가 있었던가 하는 것들이 오히려 좀 제대로 밝혀져야 이런 것들이 나중에 저는 이 지금 중지되어 있는 재판 이런 것들에도 저는 좀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좀 근거가 될 거라고 봅니다. 예. 이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김부겸 이야기 한번 잠깐 해보죠. 이제 선거 때가 되면 항상 뭐 나오는 이름이 그 중에 한 명이 김부겸입니다. 출마하냐 마냐 어디에 출마하냐 뭐 이런 게 김부겸의 일종의 선거 때만 나오면 떴다방처럼 나오는 게 김부겸인데 또 이제 대구시장 출마 문제에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나왔어요. 오늘 정청래와 네. 만날 예정인 것으로 지금 언론에 보도됐는데 네, 만났다고 합니다. 만나서 예, 예. 만났습니까? 저희 방송하는 사이에 만났군요. 그 속보가 안 나와서 제가 못 봤는데 예. 자 민주당에서도 지금 군부를 떼고 있고 청와대에서는 과거 마치 울산시장 그 송철호 사건처럼 무슨 선물 보따리 주듯이 예. 준비를 하는 것처럼도 보여요. 네. 예, 문재인 정권의 이제 사실은 문재인 정권 몰락의 공신 중에 하나가 김부겸이죠. 김부겸 전 총리 뭐 출마를 지금 저울질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차원에서 보세요? 저는 이게 진짜 이 김부겸이라는 분이 지금 이번에 이미 정계를 은퇴한 분이지 않습니까? 네. 은퇴한 분이고 지금 아마 뭐 대구시장에 대해서 출마 여부를 지금 마지막 저울질 한다는 이런 걸로 가지고 지금 더불어민주당 내에 이제 본인에 대한 공천을 지금 이끌어내려고 하는 것 같고 근데 문제는 이렇게 정말 본인이 저는 누구나 대구시장에 대해서 도전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미 정계를 은퇴하신 분이 다시 대구시장에 도전한다는 것은 자기가 지금 어려운 이 대구 경제라든지 대구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앞으로 나는 어떤 비전과 어떤 전략과 어떤 정책으로 대구를 다시 이렇게 회생시키겠다든지 이런 데 대한 본인의 입장 표명이 먼저 있어야지 나 지금 상태로는 선거 출마 못해 그러니까 나한테 뭘 줄 거야 라고 마치
공천과 관련된 어떤 대가를 본인한테 주어질 뭐 이렇게 실탄을 이렇게 요구하는 듯한 이런 자세는 오랫동안 정치에 몸담았던 사람으로서는 저는 정말 부적절한 어떤 처신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 보면은 이 김부겸 전 총리라는 분은 그동안 대구시장 출마에도 대구시장에도 몇 번 출마했었고 한 그런 전력 때문에 대구를 떠날 때 이제는 대구 돌아보지도 않겠다 하는 이런 어떤 그런 이제 뉘앙스를 남기고 이미 서울로 이렇게 가신 분인데 지금 본인이 이렇게 다시 대구 시민한테 대구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겠다는 생각을 할 사람의 그런 자세로는 안 맞는 거고요. 특히 이런 것들이 만약에 김부겸 전 총리가 출마를 위해서 정부에 뭔가를 요구하고 그런 것들이 정부 여당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또 이렇게 선거에 또 이렇게 아마 악용된다라고 하면 이것이야말로 저는 공직선거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거라고 봅니다. 공직선거법에는 분명히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라고 하는 게 엄밀히 규정되어 있고 결국 이게 청와대나 어디에서 자 김부겸 대구시장 나가면 이런 걸 해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만약에 거론된다면 언젠가는 그것이 분명히 밝혀져서 저는 나중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여기에 관련된 모든 공직자들 전부 다 엄중하게 처벌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것들 실제로 해야 될 일이면 여당이 되건 야당이 되건 간에 정부의 균형 발전 전략에 따라서 당연히 대구시에 집행되어야 될 사업이 있는 거겠죠. 그런데 그게 여당 후보가 되면 해주고 야당 후보가 되면 해주지 마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만약에 있다라고 하면 거기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번에 그런 좀 부적절한 일이 생기지 않길 바랍니다. 예, 김부겸 씨는 명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민주당이 그간에 해온 행태나 지금 최근에 이제 뭐 이 판결이 나오고 수사가 특검의 수사 결과가 나오고 있는 게 있죠. 양평 고속도로 문제입니다. 특검에서 실제 조사도 했죠. 민중기 특검이 윤석열 부부가 마치 관여한 것처럼 몰아갔었죠. 아무리 조사해도 증거가 없었어요. 윗선 개입이라는 게 없었다는 게 확인이 됐어요. 지금 특검 수사에서 억지로 그걸 해보려고 했지만 사실상 없다. 그러면 지금 양평에 김부겸 씨도 살았습니다. 당시에도 양평 고속도로 문제가 나왔을 때 뭐 김건희 여사뿐만 아니라 이 김구보영 이야기도 나왔어요. 불법 뭐 관련된 이야기도 나왔는데 김부겸 씨는 이 부분에 관해서는 사과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민주당이 그간에 과거 있지도 않은 사건에 대해서 지나치게 그렇게 정치적인 공격한 것에 문제가 있다. 더군다나 양평군민 관련된 공무원이 한 분이 사망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양평군에 살았던 김부겸은 적어도 이 사건에 관련해서 책임 있게 한마디를 하고 사과를 하고 뭐 출마에 대해서 자기의 변을 나중에 이야기를 하든 이 문제는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런 책임 없는 시 어물쩡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 부분도 우리가 좀 유의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최은석 후보님, 의원님 관련된 문제를 좀 몇 가지 여쭤보죠. 네. 대구시장 공천 과정에서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최은석 이 의원 또는 최은석 후보를 내정했느냐 이런 이제 좀 언론 보도가 있었고 네. 좀 그럴듯한 예. 내정설이 한참 이게 돌았습니다. 뭐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남긴 메시지가 사실은 최은석 후보님을 사실상 픽한 거 아니냐, 염두에 둔 건 아니냐 해서 이제 내정설 이야기가 돈 건데 그 부분에 뭐 사실관계든 어쨌든 네. 좀 그 부분이 아니 개인적으로 좀 내심 기대했습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저는 뭐 특별히 기대를 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네. 다만 이제 저는 진짜 이번에 그 공관위 면접 가서 이정현 위원장을 처음 뵀습니다. 그전에 일면식도 없는 분이었고 하니까 사전 내정설 같은 거는 애당초 있을 수도 없었는데요. 예. 제가 이제 이번에 아마 그런 좀 오해가 이렇게 좀 생긴 거는 아마도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정현 위원장이나 우리 공관위에서 대구라고 하는 그동안 우리 보수의 어떤 핵심 도시가 왜 이렇게 경제적으로 되게 어려워졌나 그리고 대구 시민들이 이렇게 바라는 어떤 변화 같은 것들은 어떤 게 있나 이런 것들을 아마 쭉 이렇게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텐데 실은 그 부분은 지금 대구가 진짜 전국의 GRDP라고 하는 대구 지역 총생산도 꼴찌기도 하고 오랫동안 대구 경제가 지금 많이 정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를 지금 다시 경제적으로 회생을 좀 시키려면 결국은 대구에 있는 산업 구조를 좀 더 고도화하고 그다음에 그 산업들 내에 성장하는 기업, 그다음에 혁신하는 기업들을 많이 만들어서 그런 기업들이
좋은 일자리들을 많이 창출하고 대구에 있는 젊은 사람들이 그런 좋은 일자리를 통해서 대구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이건 지금 대구를 걱정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알 수 있고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그런 해법이거든요. 이제 그런 말씀들을 쭉 했는데 이제 그런 가운데에 이제 기업을 이렇게 보고 그다음에 일자리를 창출해 보고 어떤 산업 구조를 바꿔본 사람이라는 것들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이번에 이제 대구시장 후보로 나온 사람들 중에 이제 대기업 글로벌 대기업 CEO로서의 어떤 그런 경험이라든지 제가 예전에 아주 새로운 신산업을 대한민국의 거대 산업으로 육성시켜 본 경험이라든지 이런 저희 과거 경력이나 이렇게 좀 맞닿아서 그런 오해들이 좀 생긴 거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네. 과거의 경력 한번 그러면 여쭤보겠습니다. 네. 뭐 제가 이제 자세히는 모르지만 얼핏 들은 얘기는 올리브영 네. 그리고 비비고 이 성공 신화가 있다고 네. 제가 들었는데 나오신 김에 이 네. 후보님 관련된 과거의 그 신화 예. 이게 대부분의 이제 시청자분들은 기업가로 기업 CEO로 성공을 했다 이런 정도 아는 분들이 일부 예, 있긴 네. 합니다만 상세하게 아는 분들은 예. 그렇게 많지는 않을 수 있으니까 예. 어떤 방식으로 사실은 성공을 네. 이루게 됐는지 그 예. 부분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실은 뭐 이제 올리버영이나 비비고 신화라고 하는데 제가 이제 신화 전부를 만든 건 아니고 신화의 주역이다라고 이제 후배들이 저를 이렇게 평가를 많이 해주는데요. 네. 올리버영부터 먼저 말씀을 좀 드리면 올리버영은 초기에 사업이 되게 어려웠습니다. 올리버영이라는 회사하고 그다음에 또 다른 대기업이 하던 GS 왓슨이라고 하는 두 개가 우리나라의 토탈 뷰티 스토어라고 하는 이런 새로운 산업을 연 그 두 개의 회사가 있었습니다. 네. 올리버영과 GS 왓슨 그 두 개였는데 제가 2007년, 6년, 7년 요때 6년, 7년, 8년도에 CJ 그룹에서 올리버영 사업을 담당하던 책임자였습니다. 그때 올리버영 사업을 접을까 말까 하는 고민이 되게 많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올리버영도 그렇고 아까 말씀드린 또 하나 경쟁사인 GS 왓슨 둘 다 국내 기업과 해외 기업 간의 50대 50의 합작 법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해외에 있는 선진 기업들 그런 기법들 같은 걸 우리가 좀 이렇게 받아야 돼서 50대 50의 합작 법인으로 설립을 했는데 이 합작 법인의 운영이 되게 매끄럽지 못했고 회사의 성장 전략이나 다음에 점포 확장이나 다음에 화장품 같은 안에 그 상품 구색 같은 거에 있어서 너무나 갈등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두 회사 모두 되게 어려웠고 올리버영도 그 당시에 이 사업을 접을까 말까 이런 좀 갈림길에 있었을 때 제가 그룹에서 사업을 맡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쭉 이 사업을 분석해보고 할 때 K-뷰티, 한국의 화장품 산업이 향후에 글로벌 산업으로 되게 성장할 수 있겠다라는 여러 가지 제가 좀 검토를 했고 그랬을 때 제가 이런 합작법인을 청산해야 되겠다. 그리고 빠르게 다점포로 확장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또 올리버영의 국내 화장품 대기업들이 물량 납품을 끊어버려 가지고 화장품 매대가 비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대기업에 의존하지 말고 우리나라의 화장품 벤처기업, 화장품의 이런 인디 브랜드들을 많이 육성을 해서 올리버영이 국내외에 한국의 그런 인디 브랜드들을 이렇게 판매해주는 플랫폼으로 이렇게 성장하면 좋겠다라는 전략을 제가 만들었죠. 그래서 그때 합작법인을 제가 직접 청산을 시켰고 홍콩 회사였는데요. 그 합작법인 청산하고 다점포로 이렇게 빨리 나가고 그다음에 인디 브랜드를 육성하고 하는 올리버영은 그런 전략으로 나갔고 제가 말씀드린 또 하나의 경쟁사 또 이렇게 GS 왓슨이라는 회사는 그런 합작 관계를 청산하지 못했고 브랜드들을 확장을 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다른 브랜드로 이름을 한번 바꾼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참 안타깝지만 그 회사는 문을 닫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두 개 회사가 어떤 전략을 이렇게 준비하고 그 전략들을 실행했느냐에 따라서 한 회사는 매출액 6조의 회사로 성장했고 나머지 한 회사는 회사 문을 닫았던 거죠. 예, 그래서 제가 그때 그룹에서 올리버영 사업을 담당할 때 내렸던 그런 핵심 전략 3가지가 어떻게 보면은 오늘날 올리버영이 이렇게 글로벌 K-뷰티를 이끄는 이런 산업으로 이렇게 성장한 그런 계기가 됐던 겁니다. 그게 이제 올리버영에 대한 어떤 저희 기여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다음에 비비고는 실은 비비고라는 브랜드가 저는 비비고 브랜드를 만든 사람이 아닙니다. 일부 그런 오해가 좀 있는데요. 만들어져서 국내 기업에서 국내 시장에서는 되게 성공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 국내에서 결국 글로벌로 이렇게 K-푸드를 성장시키기는 여러 가지 난관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2017년, 18년 이때 CJ 그룹에서 그룹 전체 각 사업의 각 계열사 사업을 전략
투자, 뭐 M&A, 뭐 여러 가지를 제가 다 총괄하던 경영 전략 총괄이라는 위치에 있었는데 그때 K 푸드를 글로벌리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미국 시장을 공략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미국에 있는 슈완스라고 미국의 냉동식품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를 인수해서 비비고를 그 회사의 유통망에 태워서 미국 전역으로 빠르게 확산하자 하는 전략과 미국을 베이스로 해서 유럽 시장을 확산하고 캐나다 시장으로 진출하자라고 하는 이런 경영 전략을 제가 좀 수립을 했고 그 인수를 제가 미국의 슈완스라는 회사 인수를 제가 주도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제가 CJ 제일제당의 대표이사로 부임해서 비비고 브랜드를 이렇게 미국과 유럽, 호주, 캐나다 그다음에 이 동남아 이렇게 글로벌리 이렇게 확산하는 데 있어서 제가 되게 주도적인 역할을 많이 했고 오늘날 비비고가 K푸드를 대표하는 글로벌 브랜드로 성장하게 된 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미국과 글로벌을 확장하기 위한 M&A 전략 그리고 제가 CJ 제일제당 대표이사로 부임해서 유럽이나 기타 호주, 캐나다로 이렇게 빠르게 확장했던 것들 이게 오늘날 K푸드의 어떤 글로벌화 그중에서 비비고가 아주 선두에 있는 이런 것들을 제가 좀 직접적으로 주도적으로 많이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네. 사실은 기업인들이든 누구든지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이 좀 있습니다. 뭐 특히나 이제 기업인들 중에 성공을 하고 정치인 중에도 성공한 분이 있죠. 대표적으로 이명박 대통령 같은 분인데 물론 혁신적 사고라든가 일의 어떤 여러 가지 일의 우선순위를 잘하고 하는 거나 철저하게 일을 시작을 하면 결과를 내는 있는데 일머리를 아는 게 가장 중요한 특입니다. 일머리 어떻게 해야 일이 되는지 정치든 경제든 뭐 똑같은 성격은 아닙니다만 비슷한 공통점도 있죠. 자 그리고 아까 이제 CJ 이야기도 좀 했었는데 네. CJ가 다 뭐 좌파 성향 아니냐 그런데 CGV와 사실은 CJ 제일제당이나 CJ 그룹은 같은 분위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영화계에 있는 주로 CGV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CJ가 조금 좌로 편향돼 있다라고 일부 알려 있는 분이 있는데 저도 청와대에 있을 때 CGV 관계자들 임원들 많이 만났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CGV가 조금 그런 경도가 돼 있죠. 그걸 이끌어가는 리더가 그런 영향이고 문화계가 이제 그러니까요. 그분도 좀 구분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후보님 문제로 다시 돌아오면 지금 대구시장 후보 최은석 의원님 문제 지금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1차 면접을 보셨습니다. 네네. 일부 소문이 좀 돌고 있어요. 일부에서는 뭐 평가가 당연히 면접을 하고 나면 결과에 대한 소문이 있게 되는데 우리 최은석 후보가 면접을 잘 봤다 뭐 이런 얘기도 좀 일부 들고 있는데 면접 때 어떤 문제가 제기됐습니까? 저는 뭐 면접 잘 봤다는 말씀 저한테 직접적으로 해주신 부분은 좀 없었고 네. 저는 이제 소문만 좀 들었는데 면접 때는 주로 만약에 대구시장이 된다면 앞으로 어떤 정책으로 대구시를 바꿔보겠느냐 하는 이런 부분들이 좀 주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제가 생각하고 있던 대구를 좀 이렇게 혁신적으로 바꾸고 지금 이렇게 무너져 있는 대구의 경제를 다시 살리기 위한 제가 준비했던 그런 공약들 이런 것들을 제가 좀 이렇게 좀 제 나름대로는 좀 소상하고 좀 설득력 있게 좀 이렇게 제가 좀 답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예. 자, 뭐 오늘 조사들 조금 이제 방송을 하려고 조금 알아보니까 803 네. 마스터 플래너가 있네요. 네네. 이제 처음에는 이게 무슨 말인지 저는 잘 못 알아듣는데 좀 생소하고 803 대구에 804는 있습니다만 뭐 그게 관련된 건지 803 마스터 플랜이라는 게 뭡니까? 예, 제가 실은 이제 803에서 모티브를 따기는 딴 건 맞습니다. 아, 그래요? 예, 네. 다만 이제 제 숫자가 의미하는 거는 대구를 살릴 8개의 산업 그리고 대구 시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그래 근심 걱정을 제로화하겠다는 공 그리고 앞으로 대구에 여러 가지 새로운 산업들 그다음에 외부의 여러 가지 새로운 기업들 유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빠르게 매년 3% 이상의 성장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3대 핵심 도시로 성장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전략들이 이 마스터 플랜 안에 다 좀 녹아 있습니다. 네. 자, 마지막 질문 이걸로 할게요. 지금 대구 상황을 조금 쭉 그간에 대구에서 정치 활동을 해오시고 또 지역 기반도 있으시고 또 현안과 관련해서도 국가적인 현안, 국정 현안 다루지만 또 지역 현안도 많이 다루실 텐데 다뤄왔고 지금 대구에서 어떤 분위기, 상황, 뭐 그건 정치적 분위기도 있습니다만 경제 상황도 있을 텐데 그간에 오랜 기간 동안 잘 나갔던 대구와 지금은 좀 상황이 다른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볼 때 이 뭐 정치인들의 문법과 또 기업 CEO 출신의 문법이 조금 다르고 기업 CEO가 또 정치적인 문법으로
좀 새롭게 업그레이드되면서 새로운 형태의 어떤 변화도 일어나는데 그 부분 CEO 출신으로서 네. 어떤 특이점, 어떤 좀 차별성이 있다고 보세요? 예, 실은 이번에 이제 대구시장을 이렇게 좀 희망하시는 많은 후보님들 정말 좋은 분들입니다. 아주 정치적으로 훌륭한 경험도 갖고 계시고 행정적으로도 많은 또 경험을 갖고 계신데 저는 정치나 행정하셨던 분들은 그동안 이제 뭐 저를 포함해서 다들 우리 국민들이 낸 세금을 네. 이렇게 예산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좀 제도를 통해서 이렇게 예산을 배분해오는 그런 역할을 좀 많이 하셨던 분들이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보면 새로운 사업, 새로운 산업들에서 실제로 이렇게 돈을 벌면서 이렇게 산업을 이렇게 사업을 성공시켜 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구에 필요한 것들은 대구의 여러 가지 낙후된 산업 구조, 그다음에 대구의 미래 먹거리가 지금까지 좀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이런 상황, 또 그런 가운데에 성장하고 이렇게 변화하는 좋은 기업들이 아주 절대적으로 부족한 이런 상황에서 기존의 어떤 그런 정치적인 어떤 문법이나 기존의 어떤 그런 예산 네트워크 이런 것들로는 해결하기 되게 어렵습니다. 그동안 대구에 정치력이 없었습니까? 대정부 예산 네트워크가 없었습니까? 오히려 차고도 넘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구 경제가 오늘날 이렇게 전국에서 최악의 상태로 이렇게 있는 것들은 그동안의 해법이 다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지금 이미 30년 전에 돌아가신 우리 삼성의 이건희 회장께서 자, 기업은 2류, 행정은 3류, 정치는 4류라고 했는데 기업은 이미 2류에서 1류, 초일류를 뛰어넘어서 우리 대한민국의 지금 선진 대한민국의 경제를 이끌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선진 기업들의 여러 가지 DNA라든지 선진 기업들의 경영 기법들 이런 것들이 저는 지금 이렇게 공공 영역에 이식될 필요가 절대적으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들이 지금 우리나라 이렇게 공직자들 물론 훌륭한 분들도 되게 많긴 하지만 그동안의 어떤 그런 정부나 지방정부의 역할 여기에서 만족하면 이제는 더 이상 성장하기 되게 어려운 저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결국 이렇게 민간 기업의 어떤 글로벌 경영 기법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어떤 새로운 어떤 혁신을 통한 성장 이런 것들이 지금 대구에 가장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그래서 이 정치나 행정하셨던 분들의 경험도 훌륭하지만 지금은 대구는 이미 그것들을 필요로 하던 시기가 훨씬 지났다. 그래서 이번에는 대구에 좀 더 새로운 변화, 새로운 혁신과 도전, 다음에 산업 구조의 대전환, 다음에 새로운 어떤 기업들의 성장, 다음에 이 스타트업들의 창업 이런 것들을 통해서 대구 경제가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그래서 산업 생태계를 회생하고 기업들이 이렇게 정말 아주 신나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도시가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좀 이렇게 뭐 다른 분들과 이런 좀 차별성이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예. 미국의 일론 머스크 뭐 그냥 혁신적인 경영자였다면 혁신적 경영자로만 저희가 주목을 하겠죠. 그런데 일론 머스크는 혁신적인 경영자, 기업가이면서 미국을 다시 살리는 또 혁신적인 국가 경영과 정치를 호소를 했고 그 트럼프 대통령과 연합해서 그걸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의 혁신적 기업가는 그냥 기업가로서 평가만이 아니고 국가와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좋은 모델이 일론 머스크 모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뚜렷한 국가관과 세계적인 미국을 만들기 위해서 기술과 정치와 국가가 어떻게 전략이 수립돼야 되는지 그 모델이 일론 머스크 같은 모델이 있을 수 있다고 보입니다. 우리 주현석 후보께서 그런 후보 모델이 실제로 된다면 뭐 큰 변화가 일어나겠죠. 네. 예.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를 좀 네. 해주시죠. 네. 아마 그동안 제가 이제 국회의원 초선이라 이렇게 일반 국민들께는 인지도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낮고 하지만 제가 국회에 들어오기 전에 그동안 이렇게 민간 글로벌 대기업에서 일했던 저 열정과 또 그동안 제가 이룩했던 여러 가지 성과들 또 제가 이렇게 평생 글로벌 대기업에서 몸담으면서 가져왔던 여러 가지 경영 DNA 이런 것들을 저는 이제는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싶고 지난 국회에서 그런 봉사 과정을 좀 거쳤다면 이번에 정말 제가 사랑하는 고향 대구가 이런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지금 더 이상 조금 더 가면은 이제는 회생불능의 상태로 이렇게 좀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구의 경제 회생과 앞으로 대구의 발전을 위해서 이번에 제가 남은 제 인생을 한번 바치고자 이렇게 큰 결심을 했습니다. 예, 거기에 대한 우리 대구 시민 여러분들의 좀 저에 대한 진정성 이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대구시장에 출마한 대구시장 후보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펜앤마이크 선우 윤호 기자입니다. 설 명절 앞두고 또 평상시에도 술 안주로 굉장히 좋은 게 바로 이 과메기입니다.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이 과메기 펜앤마이크 특가로 구매하시면은 포항 산지에서 직송되는 과메기 플러스 야채 세트를 23,900원에 구매가 가능하십니다. 소주랑 같이 먹으면 더욱더 맛있는 이 과메기, 구성은 과메기와 야채 세트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야채가 어디서 오냐? 당일 새벽에 옵니다. 그래서 정말 신선하고 특히나 포항 산지에서 나오는 이 과메기는 그 어느 과메기보다도 꾸덕하고 쫄깃하고 고소합니다. 저도 방금 먹어봤는데 너무나 맛있었던 이 과메기 펜앤마이크 특가로 구매하시면은 23,900원에 구매가 가능하시니까 우측 카드에 나와있는 1522-1331 1522-1331 전화 주시면은 간편하게 문의 및 구매 가능하시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펜앤마이크 선우 윤호 기자입니다. 오늘은 제가 제품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남재은 박사가 직접 개발한 알부민 울트라맥스, 누적 판매량이 300만 병을 돌파한 만큼 후기로 검증된 뭐 그런 제품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많은 분들이 대체 어떤 부분에서 무엇을 보고 300만 병이 넘는 이 주문량을 돌파했는지 그걸 알아야겠죠. 바로 많은 분들이 꼽는 것에 피로회복, 면역력, 그리고 간 건강 등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남재은 박사가 본인이 직접 마시면서 개발에 참여했기 때문에 다른 제품들을 보더라도 이름을 걸고 판매하는 제품들은 당연히 자신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이러한 자신감이 300만 병 돌파라는 그런 판매량으로 입증된 거기도 하고요. 이 피로회복, 면역력, 집중력 저하, 간 건강 등 이 하루 한 병 바꿔보시면은 아마 일상이 달라졌다는 후기들이 많은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 후기가 자신의 후기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구매하시면 펜앤마이크 이벤트로 정말 그 어디서도 경험할 수 없는 이벤트를 경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바로 2+1 이벤트인데요. 지금 바로 우측 하단에 나와 있는 번호 1522-1331 152-1331 전화 주시면은 펜앤마이크에서만 진행하는 2+1 이벤트로 알부민 제품 구매하실 수가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